사람이면 내가 죽는 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은 아무도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렇게 살기 원치 않으셨다. 인공호흡기를 떼달라. 이게 또 웰다잉이라는 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박광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죽음에 관련된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더블보드 의사입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죽음을 사례를 갖다가 많이 보게 됐고, 이제 그렇게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환자랑 보호자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엮어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죽음 공부라는 책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턴 생활을 2003년에 했었는데, 이제 인턴 생활 2003년에 처음에 지금이랑은 좀 분위기가, 의료 환경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병원에 있다가 집에서 죽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까지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제 사망 선언을 하고 격리를 하고 이제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004년에 보라매 병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에서 자의퇴원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라매 사건이 1997년에 일어났었거든요. 97년에 보라매 병원에서 술 취하신 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급성 경막하 출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급하게 머리 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그분의 부인분이 오셔서 집으로 보내달라. 돈이 없기 때문에 난 무조건 퇴원시켜달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신 가시면 돌아가실 수 있는 걸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또 친보호자가 또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환자가 안 좋을 때 병원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서까지 쓰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어쨌든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촌이 와서 부인을 살인자로 고소하고 병원을 상대로 살인 방조죄로 고소하고, 그러면서 판결이 2004년에 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실은 인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에서 죽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집까지 이렇게 엠부 짜고 집에 가서 사망 선언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던 인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인턴 1년 하고 신경외과 전공이 이제 4년 동안 갑작스러운 죽음과 뭐 사고당해서 뭐 그런 죽음부터 시작해서 뇌출혈 뇌경색 환자분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게 되게 금방 올 수도 있고 나한테 정말 멀지 않는 것이 죽음이라는 게 되게 가까이 있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실은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저도 모르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는데, 예를 들어 뭐먼 친척분 중에 103세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친척 그분은 아직도 나는 내일의 아침 해를 오늘도 봐야겠다, 내일도 꼭 봐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삶에 대해서 집착을 끊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되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해서 자살을 고민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런 죽음이라는 게 신이 주신 축복일까라는 거라기보다는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축복일 수 있고, 저는 이제 안락사라는 부분도 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 안락사까지만 허용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저는 적극적 안락사, 다시 말해서 의사의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그런 적극적 안락사 부분조차도 완치가 힘들어하는 고통 속에서 지내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어떤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치료적 대안이 아니라 그거는 논외로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삶과 삶의 질이랑 상관없이 그냥 꾸역꾸역 살아 있을 수밖에 없게 하는 지금의 의료 환경 내지는 법적 체계 내지는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답답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봤던 환자분들은 암 환자분들 시작해서 파킨슨 후기 파킨슨 환자분들, 기억이 점점 없어지는 분들, 하다못해 뇌출혈 때문에 막 팔다리 마비되셔서 누워만 지내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무도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야말로 정말 신이 주신 축복일 수 있겠죠. 더 이상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라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액,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호흡, 그다음에 뭐 심장 뛰게 하는 거, 보호자분들 항상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숨 쉬는 거 그리고 심장 뛰는 거. 두 개만 살리면 어쨌든 사람이 의식이랑은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는 거죠. 과연 그러한 생물학적인 살아있음을 과연 진짜 인간다운 살아있음으로 보는 거는 좀 더 별개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차이들 때문에 연명치료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연명치료라는 거는 실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지속하는 그런 어떤 의료적 행위를 연명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연명치료에 대해서 이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식이 있을 때,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나는 제대로 인간답게 내 마무리를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극적 안락사를 통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의향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는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갖다 작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논의가 진전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세브란스에 생겼던 김할머니 사건 때문에 생겼던 거고, 폐암이 좀 의심이 돼서 폐 조직 검사를 했다가 과다출혈이 돼가지고서는 뇌에 저산소증 뇌증이 와가지고 뇌가 이제 뇌사 상태가 돼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인공호흡기가 아니면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이분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렇게 살기 원치 않으셨다, 인공호흡기를 떼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이전에 그 보라매 사건으로 인해서 보호자가 난 집으로 가고 싶다 집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먼 친척이 와가지고서는 그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해버리면 병원 입장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라매 병원 사건의 선례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그난 김할머니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병원에서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횡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나는 더 이상 치료 안 받겠다, 집에 가고 싶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안 돼. 이거는 집으로 보냈다가 잘못되면은 이건 다 병원 책임. 예를 들어서 병원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뭔가 치료를 해서 안 하겠다? 그래 우리도 안 할게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회적 통념상 내지는 이전에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거는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그게 돼버린 거죠. DNR은 말 그대로 Do Not Research Station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 DNR 같은 경우는 아주 가장 낮은 단계의 그 연명 치료 중단인 거고, 그것보다 좀 한 단계에서 나아가는 게 이제 인공호흡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심장 뛰는 승합제를 안 쓴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그렇고, 아니 병원의 의사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실은 기본적으로 병원은 사람 살리는 곳이지 죽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DNR 딱 오자마자 DNR 얘기하면은 그게 어느 사람이 이게 동의가 되겠냐. 그래서 실은 환자가 안 좋을 때는 저희도 이제 많이 그렇게 DNR을 많이 권유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병원에 이게 미국의 사례처럼 뭐 들어올 때부터 DNR 퍼미션 작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자체가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에도 거기 쓴 내용이긴 한데, 미국의 죽음의 의사인 잭 키보키언이라는 그 병리학자 의사 선생님께서 속된 말로 이제 그런 조력 자살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기독교의 비난으로 인해서 결국 어찌어찌해서 실형 살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의 생명인 하느님이 주신 생명인데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끊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이라는 거는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는 게 사람이지만, 사람이면 내가 죽는 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 결국 존엄사, 그리고 그런 존엄사라는 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래서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결국 제가 지나고 보아다 보니 이게 내가 오늘 딱 죽고 싶다 해서 전기 스위치 끄고 켜는 것처럼 이렇게 온오프가 딱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게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은 정말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라데이션이 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지어지는 거지.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숨 막 참는다고 뭐 이게 숨이 막 멎어지거나 뭐 나 이제 안 해야지 그러고 싶은 게 사람의 이렇게 아니거든요. 실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의사로서 그렇게 죽음을 갖다 권유할 수 있는 그게 말이 되냐라고 뭐 얘기도 많이, 말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던 환자분들은 정말 퇴행성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출구가 없으신 분들, 암 마지막 되셔서 막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시고 내지는 뭐 기억을 점점 잃어가서 더 이상 알게 되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시는, 뭐 콧줄을 놓고 막 목에 구멍 뚫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 보다 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의 그 방법으로서 그런 어떤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인간다움의 표상이 아닐까. 그 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 죽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많이 봤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 지금은 좀 약간 순위가 바뀌긴 했는데 가장 많이 죽는 경우가 암으로 많이 죽는 경우가 많고, 예전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전공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황망한 죽음이 많았거든요.
삶의 마무리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인간담의 표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치료의 과정도 힘들고 그런 순간순간에 어쨌든 자기의 우울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다가 극복하지 못해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소한 그분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리고 남은 여명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썼던 것도 하나 중에 하나가 실은 더 좋다도 환자를 통해서 배운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을 잘 정리한 케이스라는 것 자체는 저는 항상 이제 그 좀 좋은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악성 뇌암 환자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한 2년 넘게가는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 지내시는 한 어머니를 갖다가 딸이 되게 극진하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케이스가 한 분 계세요. 결국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뇌전증 일으키시고 이제 의식 없고 이래서 뭐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시는 생활이 한 2년 정도 한 많게는 3년까지 좀 지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또 웰다잉이라는 게 정의가 나만 잘 죽고 나만 편안하게 잘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한 20년 넘게 의사 생활하면서 봤던 거는 환자는 죽지만 주변에 남는 보호자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들이 이 환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회상하는 게 보이다 보니 그래서 책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웰다잉이라는 게 결국 나만을 위한 웰다잉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나는 웰다잉인 것 같다. 그런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남는 기억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억을 갖다가 잘 마무리 짓는 게 웰다잉의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성 뇌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분 아까 3년 넘게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되게 막 정말 간호사처럼 간호사도 아닌데 간병인 2명 더 구해서 자기까지 포함해서 3교대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그 실은 의식 없는 환자 케어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가래 뽑아야 돼, 콧줄로 약 주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고 물리치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그 긴 시간 동안 등에 욕창 하나 없이 엄청나게 깨끗하게 지내오시면서 매일매일 이쁜 옷 입혀서 사진 찍고 계속 남기셨단 말이야. 결국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 작별 인사의 과정이었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잘 헤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어찌어찌해서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조차도 실은 자살을 하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근데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실은 자기가 어떤 그 엄마와의 그 추억과 그런 기억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힘이 또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겠다 해서 다시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뭐 화두 중에 하나 그거잖아. 한강 작가의 죽은 자가 산자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죽어가시는 그 엄마를 같이 간병하는 그런 작별 인사의 과정이 결국 힘이 돼서 따님을 갖다가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게 과연 뭐 작별 인사의 그런 웰다잉의 그런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그런 암 환자분들을 케이스를 꼽자면 아마 그 케이스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게 어쨌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빨리 죽어서 잘 됐다. 약간 이런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빨리 죽어서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모두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라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실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 좀 오랜 병치를 통해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을 보고 주변에서는 정말 잘 됐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딱 어떻게 보면 고생 많이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어서 너에게도 환자에게도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얘기를 문상객들이 가서 이제 조문한 데 가서 하니까 정작 그 당사자 남아있는 그 자식들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어머님을 잘 돌봤었으면 그렇게 심장마비를 안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들이 나의 속을 뭘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엄청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암에 걸려서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이제 사기 암이 발견이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상황을 대고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되게 만족했던 그런 죽음의 과정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이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게 된 그 자제분 뭐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세브란스 파견 나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부모들은 결코 자식들이 먼저 죽는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잘 못하세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고 그러시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오래도록 심폐소생술 되게 오래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옛날 전공의 때였는데
결국 이제 심폐소생술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갈비뼈가 다 부러지거든요.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바깥에서 어쨌든 강제로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외과 환자들은 일단 머리가 다쳤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라든지 이미 뇌사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그 심장 뛰게 하는 시그널이나 호흡 시그널이나 이런 게 다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숨 쉬는 거는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숨을 강제로 불어넣고 있는다고 그래도 심장이 안 뛰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심장을 강제로 뛰게 하려고 바깥에서 이제 막 하다 보면은 결국 이 기관사관하는 거기로 이제 피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갈비뼈 다 부러지고 그러면서 온 몸이 막 멍이 들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한 되게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 보호자분들도 조금씩 환자의 신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식이 먼저 돌아가시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면 잘 못 놓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그 저의 인생의 가치관, 저의 모토 중에 하나는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제 인생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에 뭘 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책 마무리에다 적었던 것 중에 하나도 실은 죽음 이후에는 내가 하도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과연 나에게 무엇이 남을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뭐 저는 이제 죽음 이후에는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남는 것 같진 않더라라는 생각을 거기서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코코 영화 얘기도 잠깐 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내가 돈이 아무리 많든 뭐 내가 뭐 되게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뭐 잘 나가는 사람이 됐든 죽으면 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내가 살고 싶은 삶이란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남을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다 같이 잘 되자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선택에 놓이게 된다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만의 욕심을 찾고 싶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왜냐? 죽으면은 결국 그 자체의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밖에 남지 않는데 그 알량한 몇 푼의 뭐 얼마 되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나를 희생하고 내지는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어떤 욕심을 차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왔거든요. 이건 여기까지 어쨌든 전반적인 저희 인생의 가치관에 있던 모토인 거고 그 죽음 공부에서 책에서 썼던 것 중에 하나도 실은 저조차도 매일매일 저도 죽음 공부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죽음 공부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게 결국 진짜 멀리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인터뷰 잘 하다가도 바로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경외과 의사다 보니까 신경외과 의사로서 되게 이상한 그런 어떤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길 가다가 뭐 일하시다가 철제 빔에 머리를 맞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뇌사 상태로 빠지거나 뭐 교통사고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치이거나 이거는 이제 그 학생 때 얘기 들었던 이야기인데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출근하려고 우산 들고 서 있다가 이렇게 표지판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목에 탁 쳐가지고서는 사지마비가 갑자기 된다거나 아니면 뭐 OPLL이라고 그 후종인대 고라증 있으신 분이 있는데 후종인대 고라증은 목뼈가 딱딱해지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몰라요. 그분이 이제 한 40대인가 50대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의자 잡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운동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두 운동 이렇게 하시다가 뒤로 탁 이렇게 의자가 부러지면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탁 꺾인 거야.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아. 근데 이분은 하필 후종인대 고라증이라는 병이 원래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그게 탁 부러지면서 목이 탁 걸리면서 이제 사지마비가 된 거죠. 그런 분들 여러 가지 되게 황망한 그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정말 죽음이란 사고란 되게 멀리 있지 않고 정말 아무 일 없는 오늘 하루가 되게 행복한 그런 하루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강우야 너는 행복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행복이란 아무 일 없는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깨달음을 줬던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가 이제 저는 이제 MVD라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리 수술 저한테 받으셨던 분이신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해드리려고 뭐 좀 더 만지고 이러다가 결국 그분이 후유증이 남아서 그래서 잘 못 걸으시고 중심 잘 못 잡으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 환자분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도움드리려고 그 수술을 권유를 했는데 환자분은 어쨌든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다 보니 제 스스로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 환자분한테 가서 매일 회진도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를 매일매일 그렇게 제 스스로 정말 그때부터 죽으면 회진. 회진 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고 오늘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한 6개월 후에 이제 제 외래로 딱 이제 걸어서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와락 안아줬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과정, 힘든 과정 겪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정말 환자 그 병원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오늘 하루 무탈한 정말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은 행복이라는 게 정말 내가 뭐 대단히 뭐 하고 아니면 뭐 스릴 있는 뭘 해서 뭐 좋아하고 뭐 이게 아니라 아무 일 없는 오늘 하루가 행복한 거더라.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뭐 하나 당연한 게 없어서 이렇게 뭐 있으니까 뭐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것조차도 저는 되게 재밌고 이 순간순간 자체가 되게 즐겁거든요. 이런 거가 결국 점점점 쌓이고 이런 것 자체가 인생의 행복이지 않을까. 제 스스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 공부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결국 이제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항상 똑같은 출근길이어도 오늘은 뭐가 좀 바뀌었네? 오늘은 뭐가 뭐 떨어졌네? 오늘은 뭐가 이렇게 하늘이 좀 노랗네?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새롭게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보는 노력을 하다 보면 더 이상 그런 풍경 자체가 그냥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퇴근길 이게 아니라 그 순간이 그냥 이게 되게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게 결국 내일 딱 제가 이제 오늘 딱 죽으면은 그래도 광우 인생 잘 살았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매일매일 죽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영화 하나 떠올랐는데 그 영화 아세요? 저 갑자기 제목이 About Time. About Time 저 인생 영화고 그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 공부를 좀 제가 좀 권유해서 좀 읽어봤으면 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결국 이제 제가 그 책 안에는 되게 다양한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뭐 암으로 많이 홍보가 되긴 했는데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파킨슨도 있고 뭐 치매 환자 아니면 갑작스럽게 뇌출혈 환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의식을 잃어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몸을 못 가누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적어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죽음의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렇게 죽음의 과정이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혹은 당신의 아는 보호자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대입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죽음을 좀 약간 상상해 보길 좀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과서까지는 아니어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만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누군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택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교훈이나 혹은 뭐 영감을 주고 싶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병을 앓거나 혹은 뭐 그런 병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처해 있으신 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게 되면 조금이나마 위로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죽음 공부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